반갑습니다. 읽어볼래 볼래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장작불 타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골 밤에 강아지도 살짝살짝 짖고 밤의 깊은 소리, 장작불 주위에 앉아서 같이 책 읽는 시간, 이야기 나누는 시간 찾아오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모지스 할머니의 남부에서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고요. 남부에서 우리 모지스 할머니가 어째서 애나 메리 로버트슨이란 이름에서 모지스라는 성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 당시에는 결혼으로 여성의 성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모지스 할머니라고 좀 더 편하게 불리고 있잖아요. 그건 어른들의 보리움이요. 읽어볼래? 볼래? 시작할게요. 남부에서 첫 장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늘 내 힘으로 살고 싶었죠.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싶진 않았어요. 가정부로 일하는 청소년 시기를 넘어서서 이제 성인이 된 우리 에나메르 로버트슨이 모지스가 되는 첫 번째 장을 열어볼게요. 1886년 가을, 나는 실베스터 제임스 씨의 집으로 들어가 집안일을 하고 그의 병약한 부인을 간호하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잠시 그 집에 있었지만 그땐 톰 도일이라는 사람이 일꾼으로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 집에 도착해보니 꼬마 아서 제임스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메리 누나, 부엌에 가서 톰 아저씨한테 인사해. 나는 아서를 따라 톰 도일을 만나러 부엌으로 갔어요. 그때 톰한테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톰은 머리카락이 검고 뺨이 장밋빛인 청년이었는데 부엌에 갔더니 키가 크고 눈이 파란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톰은 톰인데 톰 도일이 아니었어요. 인사를 하고는 다시 거실로 나가 저녁 식사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댁 아이들하고 참 허물없이 지냈는데 지금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없네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도, 애나와 아서와 리나도. 어쨌든 부엌에서 만난 톰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이름이 토마스 쉐먼 모지스였습니다. 그는 실베스터 제임스 씨가 고용한 일꾼이었고 나는 가정부였어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어요. 토마스는 내 요리 솜씨가 훌륭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토마스가 반듯한 집안에서 자란 차분하고 검소한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엔 돈 많은 남자가 아니라 집안이 반듯하고 평판이 좋은 남자를 찾았거든요. 자기나 훔치고 다니는 남자들도 많았으니까요.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도 많지만 그런 감정은 남자가 돈이 떨어지는 순간 식어버리게 마련이지요. 참 현명하죠? 돈 많은 남자가 죽을 때까지 돈이 많을지, 죽어서도 돈이 많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에 또 한평생을 자식들 낳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인성이 곱고 바른 사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우리 에나메르 로버트슨 모지스의 현명한 선택이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토마스는 평생 농장에서 살았어요. 일하는 걸 좋아했고 손재주가 좋아 못하는 게 없었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린 친구가 되었고 나는 그가 좋아졌습니다. 토마스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이라 늘 베풀며 살았지요. 어느덧 우리는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약속했고 실제로 한 번도 날 떠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주었지요. 지금까지도.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우리 부부가 한 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이 일하는 만큼 나도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누군가 사탕을 던져주길 기다리는 여자가 아니었어요. 항상 내 몫을 하려 노력했지요. 지금의 부부들에게도 있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는 부부가 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린 한 팀이니까 한 명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돼야 돼. 우리가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가을이므로
1947년작 그림 한번 보고 가시죠. 토마스 쉐먼 모지스와 에나멜 로버트스는 1887년 9월 20일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토마스는 때가 되면 좀 더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남부로 가기로 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마을 목장을 갖고 있는 티비츠 씨와 친분이 있던 토마스는 그를 만나러 갔어요. 티비츠 씨는 토마스에게 흔쾌히 목장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월 첫날쯤 떠나기로 했죠. 아는 게 없으면 겁도 없다고 했던가요? 결혼식은 좀 갑작스럽게 치르게 되었어요. 결혼식 바로 전주 일요일에 부모님에게 토마스와 인사드리러 갔고, 11월 4일 금요일에 토마스가 내 옷이며 책, 친구, 깃털 매트, 베개를 챙겨 넣을 커다란 상자를 들고 집으로 왔어요. 11월 9일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했어요. 언제 다시 만날지 기약이 없었지요. 아버지가 많이 서운해했어요. 아버지의 형제들처럼 나도 오랫동안 못 볼 거라고 생각했지요. 아버지도 토마스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가 좋은 사람이란 걸 바로 알아보았지요. 우린 가진 돈이 별로 없었어요. 남부로 갈 때 우리 둘이 가진 돈을 합쳐도 $600 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땐 그 돈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었지요. $600가 현재 환율로 봤을 때 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뭐 이때라고 뭐 얼마나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 같아서 두 사람이 합쳐서 70만 원이란 돈으로 신혼부부가 이사까지 하는, 2주까지 하는 모험을 치렀네요. 나의 부인이 우리 위해 웨딩 케이크와 음식을 준비했지만 우린 갈 길이 멀었습니다. 케이크가 참 예뻤는데 고맙다는 인사만 하고 떠나야 했지요. 우리는 서둘러 뉴욕행 기차를 타러 가야 했어요. 그런데 글쎄 그 기차가 우리를 위해 특별히 배절된 것이더라고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기차에 탄 걸 보고 알 수 있었지요. 모두가 우리 축하해주러 나온 거였어요. 사람들이 마을에서 가장 참한 아가씨를 데려간다며 토마스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서늘하고 청량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올버니 기차역을 빠져나와 소피아 이모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이모는 여성복 재봉사였어요. 그 집 부엌에는 들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조리용 석탄 화로가 있었는데 이모는 그 화로에 구운 케이크를 내 웨딩 케이크라며 내왔고, 우리는 저녁으로 케이크와 뜨끈한 빵과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고 화창하면 인생이 술술 풀리고 비바람이 사납게 불면 고달픈 삶을 산다고 했던가요? 또 결혼식 날은 신부의 날이고 이튿날은 신랑의 날이란 말도 있지요. 나의 날은 화창했는데 다음날 비바람이 거세게 불었어요. 그냥 하는 소리일 뿐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들도 있지요. 비를 맞는 신부는 행복하다. 눈을 맞는 신부는 행복하다. 나는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물론 나에게도 시련이 있긴 했지만 그저 훌훌 털어버렸지요. 나는 시련을 잊는 법을 터득했고 결국 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혼더 밸리의 남쪽 지류라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세간과 좋은 이웃을 얻었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로부터 $25의 소 한 마리를, $6의 늙은 암탉 12마리를 사고 식기들 대부분은 사들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난로, 접시 몇 개, 커피 분쇄기, 우유 냄비 몇 개, 빵 도마 등이 필요했고 빵틀도 필요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양철공에게 빵틀 6개를 주문했고 그렇게 산 빵틀을 40년 가까이 썼어요. 남편에게 빵 도마가 없으면 빵을 만들 수 없다고 했더니 하루는 남편이 머리에 도마를 이고 언덕을 올라오더군요. 빵 도마를 미리 주문해 둔 거였어요. 가장 먼저 산 물건은 아마 커피 분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밥솥이랑 뭐 아궁이 준비하는 느낌 있지 않아요? 이거 빵틀이랑 도마, 빵 도마. 수동식 커피 분쇄기가 제법 희귀한 물건이 되었지만 말이에요. 머지않아 남편은 말을 2필 샀고 $27에 소도 한 마리 더 샀습니다. 나와 남편이 각자 소를 한 마리씩 갖게 된 셈이었죠.
우유가 넉넉해지면서부터는 버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카터 부인은 내가 어디다 쓰려고 버터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지 궁금해했죠. 버터를 동네 가게에 팔 거라 했더니 카터 부인 말이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부자가 되겠느냐고 하더군요. 파운드당 8센트만 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데다 사온 것도 다 먹지 못한다면서요. 카터 부인은 참 좋은 분이었어요. 정도 많고 사려 깊었죠. 날 만나러 올 때는 절대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고 버찌나 사과버터를 통에 담아왔습니다. 우리 집에 버찌나 사과버터가 없는 걸 알고 언제나 넉넉히 나눠주었죠. 카터 부인에게 축복이 있기를. God bless you. 5월로 접어든 지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버터가 잘 만들어졌길래 토마스에게 식료품점으로 가져가 식료품과 맞바꿔 오라고 했어요. 워낙 더웠기 때문에 버터가 녹을까봐 아껴두었던 린넨 냅킨으로 포장을 했죠. 버터는 미리 3파운드씩 나누어 두었어요. 새로 산 양철우유 냄비에 버터를 넣고 시원하게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엉잎으로 냄비 전체를 감쌌어요. 린넨 냅킨이나 우엉잎이 온도를 이렇게 차갑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나봐요. 토마스가 스피틀러스에게 버터를 가져가 다른 식료품과 맞바꿀 수 있는지 물었더니 스피틀러스는 주머니 칼을 꺼내 버터 맛을 보고는 버터 재고가 많이 남아있지만 12센트를 쳐주겠다고 했습니다. 토마스는 돈 대신 설탕을 받아왔어요. 산딸기가 익어갈 무렵이라 설탕이 많이 필요하리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스피틀러스는 가족들에게 양키 버터 맛을 맛보게 해주고 싶다며 내가 만든 버터를 집으로 들고 갔답니다. 며칠 후 스피틀러스가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서는 집에 만들어 놓은 버터를 전부 다 달라면서 파운드당 15센트씩 쳐주겠다고 했어요. 오, 가격이 엄청 오른 거죠. 그러니까 3파운드씩 했던 건 12센트였는데 이제 파운드당 15센트니까 거의 3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역시 무디스 할머니 이 솜씨, 생활력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식료품 회사를 차리실 수 있는 그쵸 버터 회사 같은 거. 그 다음에 버터를 또 보냈더니 올 여름에 만드는 버터를 전부 다 달라고 이번에는 파운드당 20센트씩 쳐주겠다고 했어요. 일이 그렇게 풀려서 10월 20일이 되기도 전에 나는 집에서 만든 버터를 다 팔아서 소 2마리 값에 맞먹는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와, 진짜 사업가. 그해 여름 스피틀러스의 처남인 니클씨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강하류 포트 디파이언스 근처에 있는 600에이커 규모의 자기네 나무 농장으로 들어와 살아달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거기서 버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면서 그 근방에 버터를 살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토마스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런데 니클씨가 다시 찾아와 한 해 동안 우리가 만드는 버터를 파운드당 50센트에 사겠다고 했지요. 헐, 지금 그러면 아까 20센트에서 2.5배가 오른 건데 결과적으로는 6배가 오른 거죠? 계산이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엄청나게 가치가 정말 올랐다. 엄청납니다. 이건 놓칠 수 없지. 토마스는 자기 여동생도 농장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머지않아 토마스의 여동생 메티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메티는 찰리와 결혼해서 남부로 오고 싶다고 했어요. 그 편지를 받고 토마스는 무척 기뻐했어요. 메티가 와서 일손을 거두면 내가 고생을 덜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요. 애착하시죠? 진짜? 토마스의 여동생인 찰리와 메티 부부가 이제 남부로 왔고 같이 낙농장에 들어가서 살기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이제 준비하게 되죠. 어쨌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큰 농장으로 이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여간 많지 않았어요. 과일 통조림을 짐수레에 실어 보내려면 우선 포장을 해야 했지요. 통조림을 종이에 싸서 짚을 가득 채운 상자에 넣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더니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농장에서의 이삿날. 모두가 도와주면서 같이 이사를 하는군요. 그리고 짐들도 참 소박하네요. 첫 자녀가 태어나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12월 1일이 되었고 나는 몸이 썩 좋지 않았어요. 토마스는 망강 광산까지 가서 그 부근의 의사 아버클 씨를 찾아갔죠. 아버클 씨는 필요하면 우리 집으로 왕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12월 1일 내내 나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12월 2일 일요일, 그 동네 날씨치고는 꽤 추운 날이었는데 찰리가 정오에 아버크시를 데리러 갔습니다. 의사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8시에 아기가 태어났으니까요. 여자아이이고 지금껏 본 아기 중 가장 순하고 예쁘다고 의사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어쩌면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일 수도 있겠지요. 레이 부인이 집으로 와서 며칠 동안 아이 옷을 갈아입혀 주었어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잘 보살필 수 있었지요. 아기 이름은 위노나 로버트슨 모지스라고 지었습니다. 나는 출산한 지 8해 만에 부엌에 나가 버터 찍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에. 이 당시에 출산하고 나서 얼마나 빠르게 복귀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8회라면 너무 짧은 시간이거든요. 현장으로 이미 이사를 와서 거기 총책임자나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러니 아이를 낳았다고 계속 누워서 쉴 수 없었던 거겠죠. 이런 부분은 되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아가 오나는 얼마나 순했는지 참 키우기가 수월했어요. 우리가 한참 바쁘게 살던 시절이었죠. 밤에도 우유를 젓고 버터를 찍어내야 할 때도 있었고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 채소를 뽑아 수레에 실어야만 4시에 출발해서 7시에 스톤턴에 도착할 수 있었으니까요. 6달 동안 이틀에 한 번 채소를 실어 날랐습니다. 고된 일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만큼 보탬이 되었지요. 이렇게 신혼부부가 약 70만 원, 600달러라는 돈으로 시작해서 이주해서 남부에서 버터를 만들고 남농장에 아예 들어가서 버터도 만들고 채소도 팔고 하면서 점점점 이제 신혼부부의 그 이렇게 재산이 늘어나는 즐거운 기쁨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건초 만들기라는 1945년 작 그림도 있는데요. 시골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참 다정하게 담겨있는 그림입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참 만드는데, 음식을 만드시는데 굉장히 솜씨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좀 예술적 솜씨를 좀 발휘하셨던 것 같은데 사과 버터라는 걸 만드시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늦 여름이면 사과 버터를 만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사과 버터는 집집마다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여겨졌지요. 초여름에는 버찌 버터를 갤런 단위로 만들었는데 버찌 버터를 담았던 통을 지금도 하나 갖고 있답니다. 사과 버터를 만들려면 미리 갈아서 즙을 낸 사과를 배럴통 2개 분량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사과즙을 커다란 노쇠 주전자에 붓고는 과수원에 피워놓은 모닥불에 끓여줍니다. 그 다음엔 4등분한 사과를 3통 분량만큼 준비해서 사과씨를 빼고 주전자에 조금씩 넣으면서 적게로 계속 휘휘 저어줍니다. 적게는 주전자 안에 세워놓을 수 있을 정도로 기다란 막대인데 끝부분에는 바닥을 훑는 짧은 막대를 수직으로 박아 놓았죠. 여자들은 사과즙을 계속 휘휘 저으며 날이 저물도록 사과를 넣었어요.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휘저을 차례가 되었죠. 남자아이 하나와 여자아이 하나가 젖개에 손잡이를 함께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과수원에서는 그야말로 신나는 놀이가 계속되었죠. 아침 일찍부터 만들기 시작하면 자정 무렵까지 저어야만 사과 버터가 걸쭉해졌어요. 달고 맛있게 먹으려면 이때 설탕을 10kg 정도 부어야 하는데 취향에 따라 계피나 정향류를 넣어가면서 적당히 새콤달콤하고 풍미가 난다 싶을 때까지 계속 맛을 봅니다. 그 다음엔 통틀을 꺼내 한 풀이 꺾여서 너무 뜨겁지 않은 모닥불 주위에 늘어놓습니다. 우리는 사과버터를 한 번에 40갤런씩 만들곤 했어요. 사과버터는 과일 절임 젤리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저는 사과버터라고 해서 진짜로 사과에 뭔가 버터를 넣는 그런 음식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사과잼 같은 건데 조금 더 설탕이 덜 들어가고 사과의 함량이 훨씬 더 높은 그런 맛있는 젤리와 잼의 중간 지점쯤 되는 것 같아요. 버찌버터도 아마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과버터 만들기. 빨간 사과가 여기저기서 보이네요. 마녀들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된 앤디라는 건초 만드는 일을 거들었던 꾼이라고 해야겠죠? 그분을 놀려주려고 헛간에서 있었던 일을 되게 무섭게 해서 그분이랑 며칠 동안 말도 안 했었다고 정말 허물없이 지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마녀들이라는 1960년 그림이 참 귀엽고 예뻐요. 에나멜 로버트슨은 10명의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요.
나는 아이를 10 낳았는데 그중 5만 무사히 자랐습니다. 한 명은 6주를 살았고 나머지 넷은 죽은 채 태어났어요. 그런 걸 사산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셰넌더밸리에 나는 조그만 무덤 5개를 남겨두고 왔습니다. 1861년 셰넌더밸리에 대한 그림도 이렇게 있네요. 저는 이 그림이 제일 어둡게 느껴지네요. 남부에서 살다가 이제 이글 브릿지로 다시 가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있었던 마운트 네보의 생활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강변으로 내려가면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널찍한 포도밭이 있긴 했지만 농장 자체는 20에이커밖에 되지 않아서 농장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젖소 2마리를 기른 덕분에 우린 잘 살았어요. 그중 한 마리는 내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젖소였죠. 우리는 우편 배달부 그리어 씨에게 방을 세주었습니다. 그리어 씨의 집은 저 멀리 아랫 동네라 우리 집에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가 우리 집에 마운트 네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네보는 모세가 사라진 산의 이름이지요. 모세와 모지스는 동일하게 MOSES를 사용을 한다는군요. 그래서 모세라고 했군요. 우리는 그 집에서 2년을 살았고 그동안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남편에게 일거리가 필요했는데 농장인 일이 별로 없어서 이웃집 농장을 관리해주면 한 달에 $50를 받기로 했죠. 참 싼 값에 일을 했죠. 그렇게 해서 남편은 이웃 농장과 우리 농장을 오가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만약 내가 식료품 값을 내면 남편이 매주 토요일에 식료품점에 지불하는 돈을 대신 나한테 줄 수 있냐고요. 물론이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돈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가져도 좋아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공부하러 거실로 가자 나는 저장고에 커다란 감자 3개를 꺼내 껍질을 벗기고 물에 담가 놓았습니다. 뭘 만들려고 그러는 걸까? 그러고는 가족들이 있는 위층으로 올라갔죠. 그날 밤은 모두들 일찍 잠들었어요. 이튿날 아침 나는 아무도 모르게 살그머니 아래층으로 내려가서는 담가 놓았던 감자들을 최대한 얇게 썰어 감자칩을 만들 준비를 했지요. 감자칩 좋아하시는 분 손. 아이들이 학교에 가자마자 굳은 돼지 기름을 녹인 다음 얇게 썬 감자를 튀길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감자칩 1파운드를 튀겨 살짝 소금을 친 다음 종이봉지에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식사를 하러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아이들 편에 감자칩을 길 아래 식료품점으로 보내서 감자칩 1파운드를 얼마로 쳐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어요. 내 힘으로 식료품 값을 충당해서 돈을 아껴볼 생각이었죠. 진짜 알뜰살뜰하죠. 주인은 25센트를 쳐주겠다고 했어요. 더구나 그날 저녁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로이들을 가게로 불러들여서는 다음날 아침에 감자칩 2파운드를 더 사겠다고 했죠. 나는 갑자기 일이 많아졌지만 어쨌든 이튿날 정오에 학교 가는 아이들 편으로 감자칩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5파운드 주문을 받았고 그렇게 나는 부자가 되기 시작했죠. 그 뒤로 식료품점 주인이 값을 올려주어 파운드당 30센트를 쳐주었고 와 주문량도 계속 늘었어요. 나는 일주일에 감자칩 10파운드를 만들어야 했는데 손으로 일일이 감자를 썬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고 진짜 가내수공업이잖아요. 결국 남편이 책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감자칩의 인기가 얼마 못 가 수그러들겠거니 생각하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내가 너무 고생을 한다고 걱정했지만 주문량은 계속 늘어나서 나중에는 배럴통으로 하나가득 감자칩을 만들어 팔았고 동네 식료품점 말고도 화이트 설퍼 스프링스 리조트와 샬럿츠빌에도 보내야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바로 나의 감자칩 사업이었어요. 나는 늘 내 힘으로 살고 싶었지요. 가만히 앉아 토마스가 주는 돈을 타 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지붕을 타고 올라가던 어린 시절이나 지금이나 나는 가만히 앉아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며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 오빠들하고 지붕 타고 놀 때도 누가 대들보에 올라가면 자기는 지붕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남편이 남의 집 농장 일을 해주고 월 $50밖에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껴보겠다고 감자칩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또 인기가 굉장히 많아져서 감자칩 사업이 되는 이런 진짜 굉장히 현실적이고 되게 똑부러지고 합리적이고 정말 우리 그 소위 그 똑순이라고 하죠. 옛날 말로 정말 그런 분 아니었나라고 느껴져요. 여름의 마운트 네보
참 평온하네요. 그쵸? 이렇게 추수철이라는 그림을 마지막으로 남부에서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남부에서의 생활은 신혼생활부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삶에 부부가 한 팀이 되어서 자리를 잡는 여정을 좀 보여줬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여기서 나왔던 버터 만들기, 사과 버터 만들기, 감자칩 만들기, 진짜 우리 에나멜 로버트슨 모지스가 보여줄 수 있었던 손으로 만드는 예술을, 특히 실생활에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림으로 또 더 다정하게 섬세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나멜 로버트슨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였을까? 시간하고 좀 비슷한 마음이에요. 다정하고 섬세하고 진실한, 간단 명료하지만 누구보다 진실한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고, 그것을, 아름다운 그 순간들을 그림으로 남겨서 함께 공유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을 보며 마음의 평안함, 따뜻함, 다정함들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사랑받는 비결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은 이글 브릿지에서의 삶을 에나멜 로버트슨이 살아온 세월을 정리하는 내용, 그리고 이 책을 마치는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읽어볼래 볼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벌레였습니다.